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방송 초기에 보내드렸던 방송 중에 자음과 모음 혁신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송 직후에 마침 자음과 모음에서 저희 요즘 소설 이야기 팀에 마찬가지로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작년 늦여름이죠? 그때쯤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막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기라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는 좀 단순한 생각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주영님을 꼬셔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게 이제 2020년 봄호로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오늘쯤이면은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를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봄호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도 있고 어떤 주제가 재밌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작가로서의 노동, 글쓰기로서의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가 노동이라는 주제로 게스트 에디터 지면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상문학상 사태 등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구성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서점에서 자음과 모음 2020년 봄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거 구성했는지 주영님이 조금 부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첫 번째 아마 순서로 강하길 소설가랑 정영수 소설가가 상호 인터뷰를 해서 서로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정영수 작가는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강하길 작가는 전업 작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하고 다른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소설과 다른 일들을 둘 다 병행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소설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생업을 어떻게 병행하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 시인이 근데 이제는 김현 시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학동네 봄호에도 소설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현 작가가 40매 정도의 짧은 소설을 썼는데 소재가 낭독회에 대한 거예요. 요즘 워낙들 낭독에 대한 수요도 많고 실제로 행사도 많고 그래서 근데 소설도 재밌지만 김현 시인이 워낙 낭독에 또 귀재셔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김현 시인이 그 소설 전문을 낭독한 걸 아마 책에 그 QR코드 따라가시면 함께 들으실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정원 작가의 만화도 들어가 있고요. 문보용 시인, 황인숙 시인이 쓰신 에세이도 있고 장은정 평론가가 평론가로서의 작가라는 이름으로 지난 11년간의 원고 노동을 총망라한 글을 써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임현 작가가 쓴 그 작가 노동을 주제로 한 소설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그릇 안에 담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읽고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해도 돼요? 사실 맞아요. 김현 작가님의 소설을 저희가 유소야에서 저번에 이제 김지연 작가님 소설 전문 낭독 들려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요즘 소설 이야기가 어쨌든 KBS 컨텐츠고 이제 많은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팟캐스트여서 심의와 약간 연결되는 마음에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소야에서 서비스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아마 그 자음과 모음에서 별도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그거를 통해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왜 심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셔도 소설 진짜 재밌거든요. 네, 저 엄청 웃었어요.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들고 온 문예지는 리터인데요. 2020년 2월과 3월 호에 해당하는 22호고요. 이번 리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유감,
이라는 주제로 커버 스토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문예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기 실린 한정연 작가의 소설 생물학적 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리터 22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유감이라는 주제를 커버 스토리 주제로 잡았고요. 제 생각에 이제 2, 3월이 대학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보니 그거와도 조금 시일성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플래시 픽션은 임선우, 정지향, 문목하, 이미상, 정영수 작가가 실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들은 산문이 많은데요. 대학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강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대학을 아예 중간에 다니다가 나온 사람의 어떤 탈대학이나 어떤 대한대학 혹은 그런 교육에 관한 에세이도 있어서 대학 이슈 전반에 대해서 좀 재밌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 연예인 인터뷰가 실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AOA라는 그 걸그룹의 찬미의 인터뷰가 읽는 당신으로 실렸고요.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 작가 인터뷰는 김민정 시인 그리고 항별이 만화가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픽션은 저희 두 작품이 실렸는데 오늘 소개할 한정연의 생물학적 재인과 장유진 소설가의 도쿄의 마야라는 신작이 실려 있고요. 시는 박소란, 박은지, 육호수, 이기성, 함기석 시인의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그 밖에 항상 이제 고정 연재를 실리는 김현우, 김온비, 박태하, 김신혜, 서경식 작가의 에세이도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에 실려있는 장유진, 한정영 작가 두 작품이 실려있는데 들어가는 말에 쓰여있기로는 이 두 작가의 소설이 약간 최근 한국 소설의 공간적 범위가 촘촘한 확장에 성공하고 있음을 두 작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두 작가 자체가 지금 신인 작가들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한정연 작가의 작품인 생물학적 재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한정연 작가 단편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요. 한 2-3편 정도 앞서 등단작 포함해서 읽어본 것 같고 아무래도 줄리아나 도쿄라는 장편으로 먼저 첫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인상이 좀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생물학적 재인이라는 작품도 줄리아나 도쿄와 흡사한 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단편 소설이니까 이 이야기가 더 확장돼 나아가는 지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건데 줄리아나 도쿄도 그렇고 생물학적 재인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들의 좀 바탕을 두고 그 이야기들을 약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식의 소설들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작업을 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이제 건너 들었는데 이 생물학적 재인이라는 소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약간 복잡해요. 줄거리를 몇 문장으로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운 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 이제 다 밑줄을 쳐봤는데 언뜻 보이는 것만 해도 5-6명의 이름 이상으로 등장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편지 형식의 소설이고요. 이제 화자인 사람이 한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인데 이 화자가 한국에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고 그 한서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 다큐 촬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도와줬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다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 실제로 인터뷰했던 기지촌 여성 그리고 주인공으로 이제 다큐에 등장하게 되는 흑인 혼혈 여성인 제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이 좀 신기한 게 읽다 보면은 이 인물이 앞에서 이름이 나왔었나? 이러면서 다시 좀 돌아가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각 인물의 장면들이 되게 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니라는 여성은 여기서 제목에 등장하는 생물학적 재인이라는 말은 이제 제니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제인을 뜻하는데 이 제인은 한국 여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지촌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아마도 여대생이었는데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네. 혹은 다른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흑인인 남성과 군인이었던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그런 여성인 거고, 그 둘 사이에서 나온 딸이 이제 제니인 거죠. 근데 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자기를 길러준 엄마는 따로 있고, 자기가 어떤 혼혈, 아마도 아시아계 혼혈이라고 추측은 하면서 컸는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야 자신의 엄마인 제인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인이라는 여성을 또 찾으러 오는 과정에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지촌과 관련된 3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태원에 살거나 평택의 기지촌 여성들 쉼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캔디라는 본명이 이선자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실제로 성매매 노동자로 애초에 희망해서 그곳에 흘러들어갔다기보다는 집안의 이제 기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속임수와 같은 브로커들에 의해서, 혹은 마약에 의해서 좀 들어간 설정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중에 캔디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지촌에서 어떻게 좀 학대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유일하게 8개월 정도 살았던 백인 병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함. 그렇지만 그 시절에 캔디라는 자신의 이름은 굉장히 달콤한 인생의 시절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 등장을 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또한 자기가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과거를 숨기려고 하고, 남편한테 그거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이유도 웨이트리스가 부끄럽다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다, 그런 클럽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게 남편의 친구가 그거를 읽고 의심을 해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의 언니라고, 당시에 미군 장교들과 여대생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약간 결혼시켜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도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여대생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혹은 이혼을 좀 일찍 경험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취지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인물 3명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화자의 뭐 로지 이모라든지, 화자를 키워준 또 영선이라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1980년대 전후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 이제 돌아보는 건데, 읽으면서는 조금 뭔가 인물도 많고 약간 복잡하다. 그리고 단편에서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 했는데, 이거 자체가 다큐라는 형식을 빌려와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시절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전달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적으로는 이게 뭐 이해하기 쉽다거나 어떤 큰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드러내주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많이 맺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던 분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평생 집하고 마트밖에 안 다녔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인터뷰 중에 저 근데 여기서 집에 가기 전에 담배 한 대만 피울게요, 여기 이태원에서요 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이태원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태원으로 와야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고, 평생을 자기가 오해받지 않게 증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굉장히 짧은 대목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잊혀지지 않는 멘트들로 기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설의 후반부에는 이 편지 형식이었다가 그게 좀 형식적으로 바뀌고, 이제 제니라는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1인칭처럼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갑자기 약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다큐멘터리라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보여지는 좀 어떤 긴 에피소드, 중심 에피소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소설 자체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런 좀 하나의 인물 하나를 좀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끝에 참고문헌이나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이 또 따로 실려 있는데 실제로 아마 한정현 작가가 이거를 어떤 긴 소설의 작업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취재를 한 것처럼 이제 적혀 있죠. 뭐 이름을 밝히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 이모들께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네. 이제 끝에 달려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어볼 만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조금 주영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좀 단편 안에선 소화하기 네. 어려운 이야기 같긴 한데 하나하나 좀 인물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떠올릴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상황이라든가 해외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게 된 여성의 이야기인데 네. 그 약간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 떠오르는 설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과 좀 굉장히 다른 톤의 소설이어서 같이 읽어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이랑 영화에 소개된 것 중에 그 영화 이태원과 함께 보면 이 소설 더 좋을 것 같다는 그 멘트에서 저도 이태원을 봤는데 보셨죠?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네. 네. 저는 영화 이태원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태원 언니 같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곳에 약간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바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어떤 웨이트리스를 했던 여성들이 많이 결혼을 해서 군인들과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여성도 나오고 이태원에 있을 때만 내가 자유를 느낀다, 해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여성도 나와서 저도 이태원과 함께 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한 번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게 너무 헷갈려서 이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 등장인물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저는 이 소설에 대한 호감이 진짜 한 2배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의 인물 관계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 작가가 이 소설 안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 혹은 갖고 있는 질문 같은 것이 저한테 조금 그 매지가이처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좋아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항상 어떤 거야 라고 너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규정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바라는 이야기? 저는 약간 이렇게 느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엘리트도 나오고 뭐 뉴욕에 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군인이지만 장교인 사람도 나오지만 대부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자로서의 낙인 같은 게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화자인 메리인 것 같은데 이 메리라는 이 백인 여성이 성소수자예요. 레즈비언이고 그 메리의 파트너의 엄마가 되게 여공 로지라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서 공장에서 일했던 그 여성처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여공 로지도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픔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여공 로지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백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인종적으로 되게 소수자인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서 되게 비난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제니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어서 되게 나름 엘리트긴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고향이 짐바브웨라는 이유로 공항에서도 약간 좀 범죄인 취급을 받고 다른 곳에서도 자신이 언제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있는 그대로 봐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기지촌 여성들이나 그런 식으로 한정돼 있는 소재에 머물렀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미국에서 언뜻 그냥 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메이저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각자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연결돼 있다, 되게 직조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다양한 소재를 썼더라고요. 네. 그 석주명이라는 옛날에 곤충학자인가? 하여튼 나비 네. 박사님? 이 사람이 그 만들었던 그 나비가 박제된 박물관. 네,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제니의 아버지 흑인 장교가 왜 나비를 아버지 좋아하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비는 아무도 해치지 않고도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되게 찡하더라고요. 아,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정말 어떤 삶일까? 그들이 정말 갈구했을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텐데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아프게 다가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생물학적 제인이라는 이 주인공 제인이 남긴 유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을까라는 저는 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라는 그 있는 그대로가 저는 좀 생략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물학적 제인도 얼마나 많은 스테레오타입 안에서 괴로워했을까. 흑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직전에 버림받았고 아이를 빼앗겼고 결국 이런 식으로 혼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랬던 것이 나는 그냥 나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나중에나마. 이런 마음이 저는 유서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층위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 되게 공통적으로 엮이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정영 작가의 소설에서 제가 사실은 100%는 교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이거를 보면서 다시 느꼈던 게 앞에 전개되는 이야기도 좋고 네. 그 로지 이모의 캐릭터도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 왜 영자의 전성시대 할 때 영자 같은 그러니까 네네. 로지가 실명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예전에 일을 했던 여공이지만 나중에는 직업도 뺏기고 좀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이혼을 네. 계속 이제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네. 좀 힘든 삶을 살아온 그런 인물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딸의 파트너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소수자성은 인정하는 네.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 화자의 엄마인 영선에 대해서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또 영선이 힘들어할 때는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한국에는 나 같은 여성이 많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네. 그런 좀 복합적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약간 줄리아나 도쿄 때도 그렇고 네. 그 주영님이 얘기해주신 나비라든가 네. 이 제니가 책을 읽으면서 아빠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네 엄마가 따로 있고 제인이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실비아 플락스와 네. 버지니아 울프가 등장하는 이렇게 글을 읽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전혜린도 나오고 네. 저는 약간 한정영 작가 소설에서 약간 저랑은 조금 제가 교감 못하는 게 네. 굉장히 사실적인 배경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되게 감성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 아빠가 이제 제인이 나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도 좋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대. 그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뭐 약간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짐바브웨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생에서의 나는 뉴욕에서 사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흑인으로서 어렵다라는 얘기 네. 같은데 이제 그 제니조차도 아빠 차라리 다음 생에는 차라리 나비로 태어나라 아무도 해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갑자기 훅 저한테는 갑자기 되게 감성적인 네. 게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금 뭔가 이 실비아 플라스라든가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어떤 다른 텍스트를 좀 가져와서 어떤 뉘앙스를 그러니까 문헌을 활용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줄리아나 도쿄 읽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앞에서 막 생생하게 인물들을 묘사를 했는데 뒤에서 그 감정을 제가 못 따라가니까 계속 이제 앞에 부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뒤에 아름답게 전개가 되는 거는 좋은데 온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제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어쩌면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한정현 작가의 소설을 이 감성을 100% 이상 공감하는 분들은 엄청난 지지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들의 풍부한 이야기에 더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한정현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소설은 왜 이 연구자인 경아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태원의 언니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너 한국 남자랑 사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 남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여자 싫어하잖아. 약간 이런 맥락의 말을 하는데 이 경아라는 그냥 도와주는 연구자에게조차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그 하나하나의 촘촘함?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특기라고 생각을 거듭 하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그런 후반에 등장하는 감성적 요소들이 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의 후반에 갑자기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 게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고 그냥 이런 어떤 톤의 차이 그리고 에스페란토라는 이제 중립 같은 거? 그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지금 이제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엔 에스페란토라는 언어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중립 인공어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 그 석주명이라는 사람도 그거를 썼고, 지금 이 제니도 한국에 와서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 영어밖에 할 줄 몰라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에스페란토어를 할 줄 안다고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중립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할 때 약간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요소나 그 나비라든가 여성 작가들이 등장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한정현 작가 소설이 뒤에 발표하는 것일수록 인물들이 되게 풍부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덜어지면은 저한테는 되게 더 좋은 소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일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좀 저는 뒤에 분량적으로 뭔가 이게 더 단편이 아니면은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기도 하고 이 지금 편지 쓰는 대상인 한서나 그의 사촌인 보나도 어쨌든 이름이 등장을 계속 하잖아요. 한두 번. 근데 이 보나에 대한 배경은 또 없어서 제가 이게 연작인가 싶긴 했거든요. 저는 왠지 장편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각자의 서사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목에 들어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인트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금 더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단편에서 익숙했던 인물의 수라든가 구성이랑 전개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좀 깊이 있게 읽어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좋았어요. 그 이태원 언니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자꾸 그 이태원 영화에 나오는 그 이태원 언니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분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그분한테 약간 좀 매료된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이태원 언니가 그 제니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언니가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읽으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디 캐릭터가 좋았어서. 그러면 제가 이거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니를 보다가 이태원 언니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어떻게 돈 때문에 아이를 낳았냐고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결혼으로 미국을 갈 생각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 여자 아니고 남자 아니고 여자로 살고 싶은 거. 뭐 그렇게 못 참느냐고 할 수도 있다. 모르면 말이야. 내가 아니라 남 사정이면 말이야. 그런데 뭐든 그렇게 보이는 게 전부였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그 다음은 영어로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은 아주 정확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하면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삶은 심플하지 않아.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진실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런데 거짓말은 아주 심플해.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많이 좋아하지. 그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안고 있는 사연이나 이야기들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고 너무나 복합적인데 과연 타인들은 그거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할까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걸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려서 결국 오해하면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구절이었습니다. 연관에서 네. 제니의 아버지가 네. 원래는 너 엄마 따로 있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또 자기가 내가 네 어머니를 버렸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앞에 이 거짓말과 관련된 이태원의 언니가 한 말이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뒤에 아빠가 약간 캐릭터가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아빠가 약간 저한테 잘 잡히진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여성 진짜 잠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보다 오히려 아빠가 더 분량적으로는 많이 등장하는데 아빠 왜 이러지 약간 아니 이게 물론 영어 문장을 이제 옮긴 것처럼 써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빠도 이제 흑인이라는 사실을 극복하고자 군인이 됐고 또 여기에 이제 5.18 때 광주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경아 씨의 고모가 실종이 됐고 경아의 아버지가 군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군인 우리가 이 군복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의 선택도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진 않지만 선뜻 납득은 되지 않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 못할 건 아니야.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사실 이미 군인에게 좀 짓밟힌 역사가 있는 가족인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빠 캐릭터도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제 쭉 뭔가 전개를 시키기는 하는데 약간 제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가 너무 쉽게 또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 너무 또 마음이 아픈 진실이어서 정말 이 공항에서 잠시 밥을 먹는 사이에 아이만 데리고 비행기를 탄 게 자기의 일방적인 건지 이게 근데 좀 어떤 암묵적인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합의에 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부러 어떤 얘기들을 꺼낸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을 또 굳이 먹자고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니를 키워준 그러니까 아빠의 아내가 또 따로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인이 망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얘기한 그 다른 남자를 위해 자기를 버렸다라는 말과 내가 네 어머니를 버렸다. 이 둘 사이가 처음에는 왜 이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둘 다 진실일 수도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누구나의 삶에서는 근데 이렇게 뭐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만 해도 이렇게 미디어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좀 편편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거를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서 약간 복잡한 사연을 되게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메시지들은 보이는 그대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 제니도 한국에 와서 엄마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권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어떤 뉘앙스의 대우를 받고 나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어떤 순간 그 사람의 그 아까 얘기하신 소수자성만 듣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여가지고 낭독을 잘 못하긴 하겠지만 읽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캔디랑 했던 대화였거든요. 어떤 그냥 이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냥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도 그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사코라는 영화에 대한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영화 아사코를 인용할 때는 남자 주인공이 강물을 보고 더럽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신을
버렸던 그런 아사코에 대해 더럽다고 하는 표현으로 뉘앙스는 전달이 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강물이 더러워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아사코처럼.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를 응시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 읽었을 때 이 소설이 이렇게 좀 복잡 다단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으로 뭘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거를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읽고서 조금 복잡한데 하신 분들은 저는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네, 저희 이렇게 한정연 작가의 소설 생물학적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짓 한국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 실린 임소라 작가의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연 단편소설 생물학적 죄인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모 나올 거예요. 뭐로 나와? 내가 기시촌에서 뭐 했는가, 뭐 얼마나 맞고 누구랑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날 인터뷰해? 나 인터뷰에서 뭐 했어?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이모 젊을 때 얼마나 예뻤나, 어떻게 살았나, 무슨 음악 좋아했나,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나, 이런 거요. 기시촌 여성, 성노동자, 위안부, 이런 거 말고. 네 이모, 그냥 이모 이선자. 선자는 무슨, 나 그 이름 싫어. 자자 들어간 거 다 싫다니깐. 그래요, 미안. 나 또 잊었다. 잊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자꾸 잊는다니까요, 제가. 그래, 캔디. 가죽 미니스커트 좋아하고 다방에서 마시멜로 블랙커피에 넣어 마시는 거 좋아했던 이모 이름, 캔디요. 캔디.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 이 이름. 그래, 그게 이모죠. 이모 이름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네, 그냥 이모에 대해서요. 기시촌 여성, 성노동자, 위안부 말고. 나 그냥 캔디.